안녕하세요. 신용상담 이론 및 실무 강의를 담당한 신용회복위원회 윤승준 수석조사역입니다. 지난 차시에서는 신용상담은 무엇인지, 신용상담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신용상담 절차와 윤리 강령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신용상담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인신용 평가 시스템과 신용 부채관리 방법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일 학습을 통해 우리는 개인 신용 평가 시스템에 대해 알 수 있고 신용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신용관리 방법과 효과적인 부채관리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개인 신용 평가 시스템이란 무엇인지와 그 평가를 하는 공공12사와 민간12사에 대해 알아보고 부채관리에 대해 내용을 정리하는 순서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신용 평가 시스템 중 공공12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신용 평가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신용정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이런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하는 기관을 신용조회회사, 크레딧뷰로, CB사라고 합니다. 정보 수집 주체 성격에 따라 우리는 공공12사와 민간12사로 구분하여 학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12사인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정보,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카드 개설 및 카드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공공기관인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체납 정보를, 법원으로부터는 파산 정보, 소송 정보 등을 수집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수집된 정보는 다시 금융회사와 국세청, 법원, 공공기관으로 제공되어 이용되는데 공공12인 한국신용정보원은 수집된 자료를 별도로 가공하지 않고 수집된 로우 데이터 그대로 필요한 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는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공공정보가 있습니다. 먼저 식별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식별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정보로 개인 식별 자체의 활용보다는 주로 신용거래 정보, 신용도 판단 정보, 공공정보 등과 결합되어 이용하게 됩니다. 신용거래 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의 거래 내용 및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카드의 개설, 발급 정보, 개인 대출 정보, 카드 대출 정보, 보험계약 대출 정보, 개인 채무 보증 정보, 기업 신용 공여 정보 등으로 나누어 관리됩니다. 신용도 판단 정보는 금융거래와 같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관련인 정보 등으로 구분됩니다. 현행 신용정보관리제도상 신용도 판단정보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도 판단정보는 신용판단 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대출 취급, 신용카드 발급, 보증서 발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 신용도 판단 정보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채무불이행자 등재 결정 정보, 국세청의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정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정보가 있습니다. 연체정보 등은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한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및 관련인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연체정보 등의 등록 사유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학자금 대출의 원금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신용보증 대지급금을 보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모두 연체 중인 대출 원금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됩니다. 다음 공공정보 등록 사유는 500만원 이상의 국세 또는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지만 본인 채무가 아닌 타인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가족회원이 이용한 카드 대금이 연체된 경우인데요. 이때는 신용정보 주체인 본인 회원에 대해서만 연체정보가 등록되고 카드를 함께 사용한 가족회원에 대해서는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용정보 주체인 주채무자만 연체정보가 등록되고 연대보증인에게는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경우 마찬가지로 신용의 주체는 피상속자인 사망자이므로 동일하게 연체정보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연체정보 등 및 공공정보는 고객이 상환하는 대로 해제 또는 삭제를 하게 되는데 해제와 삭제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연체정보 등의 해제란 연체된 연체대금을 모두 완납한 경우를 말하며 신용정보 조회 화면에 연체정보 등의 해제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비해 연체정보 등의 삭제는 해제된 해당 정보가 신용정보 조회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아주 없어지는 것을 말하며 신용정보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연체정보 등은 고객이 상환하는 즉시 해제가 되지만 등록 사유, 금액, 연체 기간에 따라 연체 기록이 보존, 관리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연체정보 등의 해제 및 삭제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연체정보 등은 본인이 채무를 완납한 경우 해제됩니다. 다만 최장 1년간 기록을 보관 후 최종 삭제하게 됩니다. 다만 연체 금액에 상관없이 연체정보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연체 금액을 완제하거나 대출 연체 등록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연체 등록 금액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정보 해제 후 별도의 보관기간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또한 국세나 지방세 체납 공공정보도 등록 사유가 해소되면 해제되는데 공공정보는 별도의 보존기간 없이 해제와 동시에 삭제됩니다. 그리고 연체정보나 국세, 지방세, 체납 공공정보는 채무를 완제하지 않더라도 등록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해제되는데 여기서 정보가 해제된다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정보원 전산에 등록된 정보가 해제되는 것에 불과해서 상환 의무와는 별개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외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경우에도 연체정보가 해제되는데 다만 신용회복을 지원받는다는 공공정보 등록 코드가 등재되어 2년간 유지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 시비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이 없는 사회에서는 더욱 신용이 중요한 가치 판단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제고를 위해 개인 신용을 계량화하는 신용평가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량화된 신용평가, 즉 신용점수를 평가하는 곳이 민간 시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 시비사에는 K12와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가 있으며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에 더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면 연체정보도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의 것이 아닌 5일 이상의 연체정보를 수집하고 대부업체, 통신회사, 백화점과 같은 비금융회사와의 개별적 계약에 의한 연체정보도 수집합니다. 그리고 공공시비와는 달리 수집된 자료를 정제 가공하여 개인 신용평점을 산출하여 필요한 곳에 제공하게 되는데 K12는 올크레딧, 나이스는 나이스 지킴이를 통해 개인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평점은 각 시비사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다르지만 K12, 나이스 평가 정보 모두 상환 이력 정보, 현재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신용 형태 정보를 고려하여 1점부터 1000점으로 신용점수를 평가합니다. 상환 이력은 현재 연체 및 과거 채무 상환 이력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90일 이상 연체가 되었다면 추후 연체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최장 5년까지 기록이 보존되기 때문에 연체는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부채 수준은 현재 얼마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대출이 많아지면 상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지고 반대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신용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 신용거래 기간은 최초 금융거래를 시작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래를 이어오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신용거래 기간은 길면 길수록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약 연체 없이 오랫동안 사용한 신용카드가 있다면 가급적 해지하지 않는 것이 신용점수 관리에 더 유리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신용 형태 거래는 신용거래 패턴으로 신용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금리 대출, 현금 서비스, 리볼빙 등을 사용하면 신용에 악영향이 있게 되는데요. 금리가 높을수록 상환 위험도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고, 현금 서비스나 리볼빙의 경우에는 고금리일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소비가 아닌 즉흥적인 소비 태도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금융거래가 아닌 비금융 정보를 이용해서 신용도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연체될 확률이 적다고 판단하여 신용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상담하는 저신용자, 채무조정 이용자, 금융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금융거래가 적은 학생, 주부들이 신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용상담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예방도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내담자의 눈높이에 맞는 신용점수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래은행 만들기입니다. 주거래은행을 만들면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고 금리가 우대될 뿐만 아니라 거래가 많아질수록 해당 은행의 자체 신용평가 점수가 높아져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이 낮아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분이라도 주거래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금리 대부업대출 멀리하기입니다. 고금리 대출은 그 자체로 신용도를 떨어뜨려 저신용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로 상담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작스런 사고로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 대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용카드 건전하게 사용하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현금 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서비스는 모두 고금리 대출이며 비계획적인 금융활동이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고, 카드 사용액은 한도의 30%에서 50% 선을 넘지 않게 사용했을 때 신용도에 영향을 끼칩니다. 네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기.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신용정보 주기적으로 활용하기입니다. 신용정보 조회는 자주 하더라도 신용점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평소에 신용정보 조회를 주기적으로 하면 평소 어떤 습관이 신용점수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 수 있고, 내 신용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신용자라도 신용조회를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신용평점 시스템과 신용점수 관리 요령까지 학습해 보았는데, 이어서 부채관리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부채란 무엇일까요? 부채란 현재의 소비를 위해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 쓰는 행동으로 소득과 소비 지출 간의 격차를 줄이는 가계 운영의 한 방법입니다. 가계는 취업, 결혼, 주택 마련, 자녀 교육, 은퇴 등을 마련하기 위해 부채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투자의 목적으로 부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흔히 부채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지만 부채는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계의 안정감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담자들이 상환 능력을 벗어나지 않고 효율적으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부채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대출을 받기 전에는 꼭 대출이 필요한지, 대출받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합니다. 대출은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 쓰는 행동이기 때문에 대출이 많아지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전자제품을 고르듯이 금리, 상환 방법, 대출 기간을 비교하고 검토하여 매달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감당이 가능한 정도의 대출이라고 하면 조금 막막한 감이 있으실 텐데요.
다음 부채 경고 등을 기억하시면 상담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매달 가계에 들어오는 소득에서 신용카드 일시불을 제외한 대출금, 할부금 등 부채 상환액을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건데요. 갑작스런 실직이나 질병에 대처할 수 있으려면 그 비율을 2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40%를 넘어서면 부채 상환으로 인해 저축은 물론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더 이상 빚을 늘려서는 안 되고 조속히 채무를 줄여나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과중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라면 부채 상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부채 상환 계획의 첫 단계는 내 빚이 우선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음, 부채 현황이 파악되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확인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부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간혹 예금 만기가 남아있다고 만기일까지 버텨보자는 분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예금금리보다는 대출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잘 체크해 봐야 합니다. 자산을 처분하여도 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다면 소득을 높이고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소득을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계부 작성과 같이 소비 습관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부채 상환액을 높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가계부를 수기로 써야 했기 때문에 지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금융 어플이 많이 있어 내 지출 내역을 확인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마지막 대출금 상환 원칙입니다. 대출금을 효과적으로 상환하기 위해서는 부채 상환 시스템을 갚기 쉬운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일시 상환식보다는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원금을 줄여나갈 수 있는 원리금 또는 원금 분할 상환식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대출의 가지수를 줄여야 합니다. 이때는 이자율이 높은 대출부터 상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마이너스 통장처럼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은 가급적 정리하고 만약 부채가 과다하여 정상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돌려막기, 카드깡, 대부업, 사채를 이용하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신용평가 시스템과 신용, 부채관리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내담자의 신용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자분들은 복습과 심화학습을 통해 상담 역량을 더 키워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용상담 이론 및 실무 마지막 시간, 채무자에 대한 이해와 채무자 구제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